네, 통신 및 네트워크계로 오늘 22번째 시간이에요. 먼저 어나운스먼트가 있어요. 어, 원래는 챕터 9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늘 클래스 미팅 진도 나간 범위까지 퀴즈 2 범위가 되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 시간에 있어요. 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클래스 미팅 21번째 지난 시간을 좀 리뷰를 하면 우리가 와이어리스 텔레폰 시스템에 대해서 그 히스토리와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 스루였던 셀룰라 컨셉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이제 현재의 마든 셀룰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코어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와이어드 네트워크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와이어리스 구간이 있다고 했죠. 이 용어가 매우 중요해요. 예. 제가 그 에피소드를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막 코만 높고 콧대만 높고 별 잘 모를 때 와이어리스 액세스 그러니까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구간만 생각하고는 이 표준이 더 좋다. 이렇게 혼자 막 생각하다가 실제로 코어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다음에 여러 뭐 홍보 효과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표준이 소위 말해서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에게 더 매력적이었다. 이런 걸 놓쳤었다고 했었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셀룰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위한 여러 표준 중에서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그 LTE, 그 다음에 NR, New Radio라는 표준에 대해서 주로 배울 텐데 어,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새로운 표준이 나오느냐?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여러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요. 보통 우리가 difficulty라는 말을 회피하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challenge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때 it's challeng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t's difficult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없어 보여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러면은 challenges are removed 이렇게 얘기하지 뭐 overcome the difficulty 이렇게 잘 안 해요. 예, 고상하게 하려면 challenge라고 표현해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예, 시간에 따라서 채널이라는 것이 변해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왜냐하면 모바일이라는 것 자체가 something is moving 이라는 뜻이죠. 트랜스미터가 움직일 수도 있고 리시버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널의 미디엄이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something is time varying이고 거기다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미디엄만 채워진 상태에서 트랜스미터 리시버 미디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obstacle들이 있죠. 웨이브 프로퍼게이션을 방해하는 그런데 그것들을 모조리 어때요? 우리가 어떤 미분 방정식, 웨이브 이퀘이션을 세우기 위해서 미분 방정식에 다 일일이 대입해서 계산이 안 되잖아요.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완벽하게. 그렇게 uncertainty가 있을 때 우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죠. 뭐 probabilistic 모델을 쓰는 거죠. 그럴듯하게. 어쨌든 핵심은 uncertainty가 있어요. 채널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어떻게 리얼라이즈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때요?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신뢰도 있게 통신을 하고 싶죠. 뭘 이용해서? 셀룰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이어 3부터 IP, 그다음에 뭐 TCP 이런 상위 레이어들 프로토콜이 또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지만 어때요? 그 레이어 1, 레이어 2에 해당하는 이 표준들이 같이 발전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점점 도전적인 환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레이어 1, 2 엔지니어링에 속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새로운 디맨드가 생기고 여전히 채널은 챌린징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채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요 페이지를 제가 그냥 스킵을 했어요.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 채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면 그냥 우리가 주파수 스펙트럼을 그러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있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특정한 로우 프리퀀시, 로어 프리퀀시 대역을 우리가 라디오 웨이브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한자어로 전자기파로 번역하고요. 라디오 웨이브를 우리가 전파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전파 특성은 라디오 웨이브의 프로퍼게이션 특성이다.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교수님이랑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더듬은 게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라디오 웨이브 대역을 뭐 ITU라든가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UN 산하 기관이라고 했어요. ITU에서 예를 들면 파장을 10배 할 때마다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서 만든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low frequency, high frequency, 뭐 very high frequency, ultra high frequency 뭐 그래서 이름들이 줄줄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쓰는 정말 very라는 것 다음에는 ultra하고 뭐 슈퍼고 뭐 extremely 뭐 tremendously 별게 다 있었죠.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었고 또 뭐예요? IEEE에서 예전에 2차 대전 때 그 레이더가 발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요 UHF 일정 대역을 또 뭐 X 밴드, C 밴드, 뭐 KA 밴드, KU 밴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놓은 어떤 분류법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뭐예요? 그냥 스펙트럼을 분류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이런 거에다가 우리가 밴드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밴드.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눠지지만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AM 라디오 밴드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AM 라디오 밴드는 535에서 1605 킬로헤르츠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 대역을 관리하는 곳에서 법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FM은 88108 메가헤르츠로 예를 들면 해놓고 뭐 ISM 대역은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뭐 2.4에서 2.5 기가헤르츠 대역 해놓고 뭐 줄줄이 이런 식으로 이제 designate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밴드예요. 그 다음에 이 예를 들면 이 ISM 밴드 안에서 우리가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을 때 그 밴드를 또 잘게 쪼갰죠. 그래서 그것을 채널이라고 부르는 그때 나오는 이 채널이라는 용어와 우리가 통신 이론을 다룰 때 말하는 또는 정보 이론을 다룰 때 말하는 채널은 좀 달랐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채널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 채널은 순전히 그냥 스펙트럼을 라디오 스펙트럼을 또는 EM 웨이브 스펙트럼을 그냥 구간 잘라 놓은 거란 뜻이고요. 아카데미아에서 통신에서 얘기하는 채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에 트랜스미터가 있고 여기에 리시버가 있을 때 정보가 전달되는 어떤 시스템처럼 모델링을 해놓은 거죠. 맞습니까? 이게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구별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채널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채널인데 이것도 여러 분류법이 필요하고요. 요거를 잘 안 가르쳐요. 교과서에서.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클리어한 사고를 하려면 또 이 아카데미아에서 말하는 채널이 또 여러 레벨이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따라서 또 언어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왜 하죠? 인포메이션 임밸런스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데 어때요? 망하게 하는 방법은 언어를 달리하는 거죠. 데피니션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뭐 벤 샤피로 토크 이런 거 보면 뭐예요? 맨날 싸우는 게 너랑 나랑은 데피니션이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맞습니까? 정의가 다르면 뭐 안 되죠. 아무것도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게 만국 공통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클래시파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전문가예요. 그리고 훌륭한 전문가는 뭐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리파인 돼야 되고 수정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 그래서 제가 자꾸 꼰대 소리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러지 못해서 참 피곤했어요. 지금도 피곤하고. 예. 이게 뭐 말했지만 뭐예요? 귀감이 되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 하는 성공남이고 그렇죠? 꼰대 소리는 뭐라고요?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잔소리죠. 죄송해요. 예,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해서. 제가 한 3조 원 정도 벌은 다음에 포항대 교수를 하고 있으면 할 말이 참 많을 텐데 그렇잖아요. 안타까워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잘 보세요. 프로퍼게이션 채널이라는 거고요. 이 프로퍼게이션 채널은 여러분이 초등학교는 아니겠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전자파 시간에 배운 그 웨이브
propagation에 해당하는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이 구간에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라디오 웨이브 또는 뭐 여러분이 visible light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또는 인프라레드를 이용한 적외선을 이용한 뭐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아쿠스틱 웨이브 뭐 할 때 다 나타나는 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물리적인 정말 물리학에서 나오는 그 구간이죠. 맞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물리 법칙을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물리 과목에서 나오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 특히 이 전파를 이용한 무선 통신을 다루잖아요. 그때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하지만 거의 모든 일렉트리컬 커뮤니케이션은 그렇죠. 전기 통신이죠. 여러분들 전기 통신이라 그러면 되게 이상한 조합으로 들릴 텐데 실제로 일렉트리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통신공사였고 애트리도 지금 전자통신연구원이지만 그 전에 전기통신 뭐 연구소인가 뭐 이런 거랑 몇 개가 결합됐어요. 전기통신이에요 본래는. 어쨌든 우리가 이게 전기통신을 할 때는 어때요? 항상 일렉트리컬 시스템으로 만들죠. 그 다음 구간을. 그렇잖아요. 이 구간을 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 이제 어떤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데 특히 라디오 웨이브를 써서 하면은 당연히 RF 서킷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우리 포항공대 전자과의 통신 그룹 큰 범 통신 그룹에는 제일 바닥에는 뭐예요? 제일 바닥에는 예를 들면 이 프로퍼게이션을 전공하시는 교수님 안타깝게도 몇 분 안 계시죠. 예. 그리고 그분들이 보통 요 같이 하세요. 이 정도 RF까지는. 네, 어쨌거나 이 프로퍼게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딱 프로퍼게이션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없어요. RF를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요 RF 단 있잖아요. 안테나. 그 안테나가 뭐예요? 라디오 웨이브를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는 거죠. 맞습니까? 라디오 웨이브를 또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트랜스미터고 만약 이게 리시버라면 이게 스피커고 이게 마이크로폰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네.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전류 전압으로 바뀌었는데 요 지점도 전류 전압이고 요 지점도 전류 전압인데 여기서 우리가 요 채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다가 안테나를 이렇게 포함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막 프로퍼게이트 되고 하는 현상이 요 안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요 채널은 이제 뭐라고 불리냐면 라디오 채널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이거 좀 헷갈린다 용어가. 여기가 라디오 웨이브가 지금 가는 거 아니냐 하면 라디오 웨이브가 프로퍼게이트 되는 채널이고요. 실제로 여기서 라디오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라디오 프리퀀시 시그널을 다루는 채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름과 뭐냐면 이 채널에 들어가고 나가는 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퍼게이션 채널에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와야 돼요? 웨이브가 들어가고 웨이브가 나와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맞죠. 요 조합이. 그다음에 라디오 채널은 뭐예요? 라디오 시그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라디오 주파수 시그널이 들어가고 라디오 주파수 시그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테나 입력 출력단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웨이브를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는 거죠. 도선을 따라 흐르는, 도선상에 있지 않는 웨이브와 도선을 따라 흐르는 일렉트리컬 시그널, 그 관계죠. 근데 뭐예요? 제가 1와트로 쏘더라도 기지국에 도착하면 이게 10의 몇 승분의 1 파워로 도착한다고요? 최악의 경우에 10의 마이너스 12승 뭐 이렇게 도착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약한 시그널을 최대한 증폭하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앰플리파이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앰플리파이어, PA, 파워 앰플리파이어. 트랜스미터 쪽에 있는 거는 파워 앰플리파이어라고 하고요. 예. 또는 하이 파워 앰플리파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PAHPA라는 말이 있어요. 하이 파워 앰플리파이어.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굉장히 그 작은 시그널을 증폭시키는데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 했어요? 그 일렉트론들이 서멀 쥐터링 하는 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나 셀룰라에서까지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와이파이에서는 확실히 안 보여요. 해보면 여러분이. 예. 그런데 딥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 또는 그냥 롱 디스턴스 하면은 이게 노이즈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노이즈를 낮춘 특성을 가지면서 증폭을 잘하는 로 노이즈, 그러니까 저노이즈죠. 저잡음 앰플리파이어를 여기 리시버에 달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앰플리파이어들이
non-linearity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것만 딱 다루면 그냥 다 사실 리니어하거든요. 특히 이 라디오 채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어때요? 요 시그널은 어쨌든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스코프로 찍어보세요.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이 나오고 특별히 안테나에서 세츄레이션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면 안테나에서 디스토션이 왜곡이 일어나긴 나요. 잘못하면 잘못 디자인하면 아니라면은 아주 아름다운 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라디오 채널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리니어 타임 베링 채널로 나타날 수 있어요. 다 리니어하니까. 그래서 입력 시그널이 들어가면 요거를 접근하면 출력 시그널이 이쁘게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저 같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는 피지컬 레이어를 다루는 사람은 EM 웨이브를 다루지 않고 그냥 뭐예요? 저 맥스웰 방정식 몰라요.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서 매우 아름다운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넌리니어리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RF, IF라고 했는데 IF는 Intermediate Frequency라서 어떻게 하냐면 높은 프리퀀시로 보내야지 작은 안테나로 방사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낮게 바꿔야지 우리가 처리하기가 용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시프트를 시키는데 그러다 보면 또 프리퀀시 옵셋들이 나타나요. 뭐 캐리어 프리퀀시 옵셋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오실레이터를 여러분 전자회로 시간에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원하는 프리퀀시에 안 만들어져요. 또는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그게 어때요? 페이즈가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 빨리 돌다가 조금 늦게 돌다가 하면은 소위 말하는 페이즈 노이즈가 생기는데 이게 다 리니어한 이펙트가 아니에요. 특히 이 녀석들. 예. 그러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예. 얘는 사실은 리니어하긴 해요. 정확하게. 리니어 타임 베링이어서 문제지. 여러분이 시그널 젠 시스템즈 시간에 주로 배운 것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인데 이게 복잡해져요. 예. 그 다음에 이 모뎀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모뎀은 어떻게 돼요? 모뎀은 뭘 받아요? 디지털 시그널을 받아서 IF나 RF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어요? D2A 컨버터 이런 게 있는데 그럼 퀀타이제이션 일어나고 또 노이즈가 있고 넌리니어 디스토션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D2A 컨버터 그다음에 A2D 컨버터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서 또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넣어서 하진 않아요. 제가 말했지만 심플리파이를 한다고 했잖아요. 통신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심플리파이해서 내가 이 중에 어떤 문제가 중요한 시나리오에서 생각하냐. 나머지는 다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바꿔놓고 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모든 걸 다 고려하진 않지만 결국 시스템은 모든 게 고려되어야지 작동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작동하는 게 신기하다. 대단하다. 왜냐하면 심플리파이 하고 나면 작동할 것 같지만 현실에서 작동한단 말이야. 이런 감탄이 나오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요즘은 안테나를 하나만 쓰지 않고 지난번에 멀티플 인풋, 멀티풋 아웃풋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촘촘하게 패킹을 하면 막 RF 리키지 막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회로 기판상에서 막 이렇게 기판상에서 있는 도선들이 안테나처럼 작용해서 신호가 막 섞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RF 리키지, 캐리어 프리퀀시 옵셋, 페이스 노이즈, 하이 파워 앰플리파이어의 non-linearity,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에서의 non-linearity와 노이즈 에디션, D2A 컨버터에서의 non-linear distortion, quantization 노이즈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각각의 채널 레벨에서 다 어떻게 열심히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류법에서 제가 모든 걸 다 강조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이 프로퍼게이션 채널과 라디오 채널, 그다음에 모듈레이션 채널 정도가 다르다는 거는 알아야 돼요. 모듈레이션 채널은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 인, 모듈레이티드 시그널 아웃, 즉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인,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아웃 되는 최초의 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시그널이 주로 어때요? 저주파수 대역에 있죠. 그래서 이 RF 단에서는 고주파로 올리고 증폭하고 이 RF 단에서는 높은 신호를 낮은 신호로 바꾸고 맞아요. 또 증폭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어때요? non ideality 그걸 뭐라고 해요? 채널 임페어먼트라고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채널 임페어먼트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프로퍼게이션에서만 채널 임페어먼트, 언서턴티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런 우리가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넣음으로써도 생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최대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컨트롤하고 예측 가능하고 분석을 잘하게 하고 트러블 슈팅을 하려면 아이디얼 비스무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앰플리파이어 만드는 사람들은 리니어라이즈를 하려고 노력하겠고 퀀타이제이션 뭐 이런 거 전공하는 사람들은 파워가 적게 소모되면서도 어때요?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적어지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노력할 거고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 분야의 발전을 익스트림하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게 우리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어느 한 분야가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결국 이 모뎀 안에서는 칩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엔지니어들이 이런 매터매티컬, 로지컬 오퍼레이션들을 수행해 줘야 돼. 몇 초 이내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때요? 배터리 파워, 사이즈 이 내에서 다 해결해야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코딩, 디코딩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컴플렉서티 생각해서 압축률 얼마, 뭐 이런 거 다 또 계산을 해야죠. 에러 커렉션 케이퍼빌리티 얼마,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통신은 종합 예술이에요. 그래서 한때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일제가 망하고 미 군정이 들어왔을 때 수도권 서울에 있죠. 그때 서울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공업학교라든가 전문학교, 대학교들을 통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국립대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때 공과대학교의 학과가 전자전기 관련해서 두 개 학과가 있었다고 했죠. 최초로. 뭐라고 했었죠? 예, 전기공학과와 놀랍게도 전기통신학과였어요. 그러니까 웃기죠. 그래서 전기공학과가 있는데 전기통신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니까 곧 어때요?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다시 한번 개명을 해요. 그때 이름이 통신공학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통신공학과와 전기공학과가 있었고 강전이라고 불리는 하이파워 일렉트리서티를 다루는 것은 전기공학, 그다음에 로우 파워 이런 거는 다 통신공학이었어요. 왜냐하면 통신 말고는 뭐 로우 파워 다룰 게 뭐 없었어요, 예전에는. 네, 그러다가 나중에 통신공학과가 전자공학과로 개명을 하게 돼. 그게 히스토리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널 임페어먼트에 대해서 이 프로포게이션에 의한 효과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 채널에서 일어난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는 좀 이따 또 할 텐데 이 안테나가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폴라라이제이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물리 시간에도 들어봤죠. 그렇잖아요. 저 안테나 때문에 폴라라이제이션이 매우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웨이브는 좀 이따 다루겠지만 트랜스버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트랜스버스 웨이브죠. 예,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일이 벌어지는데 좀 이따 보겠어요. 딜레이 어테뉴에이션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고 고스팅 현상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정상파가 있을 때 지나가도 타임 베링 채널이 되고 그다음에 멈춰 있다 하더라도 딜레이 때문에 고스팅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도플러 관련돼서는 제가 요 트리플렛 잘 기억하겠죠? 3기가 센터 프리퀀시에 30m/s 이게 시속 얼마라고요? 108km/h죠. 시속 108. 그다음에 그때 도플러가 300Hz 정도 생기고 속도를 여러분이 높이면 얘가 올라가고 맞아요. 주파수를 높여도 얘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저거 정말 중요해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이 저거는 암기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뭐 하나 더 붙인다면 센터가 3GHz면 파장이 얼마라고요? 10cm. 네, 얘는 3으로 안 돼 있어서 뭐 있지만 하여튼 중요해요. 손바닥만 하다는 거죠. 손바닥. 3기가로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 좀 더 체계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다 보면 이제 그 3GPP라는 조직이 계속 나오고 한번 소개를 했어요. 예, Third Generation 셀룰라 통신 표준을 만들 때 결성된 회사들의 컨소시엄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게 성공적이어서 3GPP가 성공적이어서 지금 5G, 6G를 얘기하고 있지만 5G는 표준화돼서 지금 디플로이 되고 있고 6G 표준화를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체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IEEE도 뭐 이런 거 하려고 좀 생각을 했지만 4G 이런 거 할 때 결국 IEEE는 뭐 와이파이 쪽에 주력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와이어리스 랜에. 그래서 거기서 3디멘셔널 스페이스 그다음에 채널 모델인데 스페이셜 채널 모델 공간까지 고려한 3D가 뭐 XYZ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3차원 공간 채널 모델. 알겠어요? 이런 게 3GPP에서 서로 이제
그 회원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런 표준으로 갑시다, 저런 표준으로 갑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서로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맞는지 한마디로. 그러려면 아까 말했듯이 채널 모델을 통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바벨탑 잘 지으려면 같은 언어로 소통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표준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A사가 우리께 B사, C사 제안보다 훨씬 좋은 방식이야 라고 했는데 A사는 A 프라임이라는 모델, 채널 모델로 돌려가지고 자기께 제일 좋다 그러고 B사는 B 프라임, C사는 C 프라임이라는 채널 모델로 돌려가지고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GPP에서 초창기에 하는 게 뭐냐면 채널 모델을 결정해요. 우리가 이 표준을 나중에 이밸류에이션 할 채널 모델을 결정하는데 그때 만든 것이 3D SCM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라디오 채널에 대해서 알겠어요? 요 라디오 채널 있죠? 제가 말한 라디오 채널에서의 모델을 줘요. 근데 라디오 채널에서의 모델은 어때요? EM 웨이브 현상을 반영은 하지만 맥스웰 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얘는 뭐냐면 리니어 타임 베링 채널 모델을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리니어 타임 베링 채널 모델을 결정하는데 결정해 줬는데 하나를 정해 줬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뭐 불확실한 게 있으니까 어때요? 그거를 프로빌리스틱하게 모델링해서 스태티스티컬한 채널 모델을 줬어요. 그러니까 리니어 타임 베링 뭐 스토캐스틱 채널 모델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률적인 채널 모델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어떻게 보면 t와 타우를 대입하면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랜덤 필드라고 하죠. 랜덤 필드 모델인데 그냥 랜덤 필드로 하면 너무 복잡하고 다행히도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채널은 임의의 프로퍼게이션, 3D 프로퍼게이션 채널과 관련된 게 아니라 어때요? 빌딩이 있고 맞습니까? 차량이 달리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뭐냐면 이게 패스 또는 레이 베이스드 어프로치 중에서도 이 패스라는 개념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패스, 서브 패스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면은 어때요? 실제로 웨이브가 어떻게 전파되든 간에 여기 기지국이 있고 웨이브가 어떻게 전파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간 놈과 여기서 들어온 놈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막 물결이 퍼져나가서 막 온갖 뭐가 여기 중간에 생겨도 얘 입장에서는 이 안테나에 그 안테나 금속 막대에 있는 전자를 아래 위로 흔들리게 하는 그 성분만 중요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맞고 들어오는 성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맞고 들어오는 성분이 있는 것 같고 할 때 그게 패스예요. 그래서 얘가 임의의 2디멘셔널 2D에서 정의되는 뭐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3D는 XYZ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2D는 타임 딜레이예요. 요것이 만약에 안테나 하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패스 수가 캐피탈 L개가 있고요. 각각의 컴플렉스 게인이에요. 이게 왜 컴플렉스가 나온다고요?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은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 시그널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딜레이가 페이즈 로테이션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면서 컴플렉스 넘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게인과 페이즈 또는 매그니튜드와 페이즈가 있고요. 매그니튜드와 컴플렉스 넘버니까 페이즈가 있고 그다음에 딜레이 그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 보면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도플러를 뉴라고 합시다. L번째 패스의 도플러. 네.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말했지만 웨이브가 어때요? 이게 2디멘셔널 플레인 상에서 전파되는 게 아니라 3디멘셔널 플레인 상에서 전파되다 보면 안테나가 폴라라이제이션이 수직으로 돼 있어도 맞고 들어오는 게 막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죠. 폴라라이제이션의 그 디렉션이.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실제로는 이거를 그 폴라라이제이션까지 고려된 녀석으로 바꿔요. 그러다 보면 한 패스에 7개의 프로퍼티가 할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기억하세요. 실제로 6개인데 제가 6개라고 헷갈릴까 봐 일주일이고 이래서 7개로 바꿨는데 그냥 컴플렉스 게인을 2개로 쪼갰을 뿐이에요. 매그니튜드 페이즈, 그다음에 딜레이 도플러, 그다음에 디렉션 오브 어라이벌. 그러니까 내 안테나에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냐예요. 그게 앵글 오브 어라이벌은 2디멘션일 때고요. 디렉션은 약간 위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밑에서 들어올 수도 있죠. 내가 안테나를 숙이거나 올릴 수도 있잖아요. 핸드셋에서. 그래서 디렉션 오브 어라이벌과 그다음에 안테나에서 나갈 때도 디렉션 오브 디파처. 그다음에 말했지만 폴라라이제이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여기 제가 물결을 그림을 그려놨지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트랜스버스 웨이브죠. 그래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 E 필드와 B 필드가 또는 뭐 H 필드가 수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실제로 안테나라는 것은 가느다란 관이고 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빨대를 이렇게 물에다 꽂아 놓으면 어때요? 빨대를 꽂아 놓고 그 빨대 안에 있는 물이 아니라 빨대 위에서 빨대를 어때요? 눈금을 쫙 해놓으면 물결이 흔들리면 아래 위로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빨대를 기울여 봐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흔들리면 어때요? 이게 코사인 세타 돌아가가지고 어때요? 조금 작아지죠. 그게 실제로 폴라라이제이션에 의한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 폴라라이제이션까지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매그니튜드 페이즈 딜레이 도플러 DOA, DOD 그다음에 폴라라이제이션 하면은 하나의 패스 또는 서브 패스에 7개의 프로퍼티가 할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히 할 때는 또 어때요? 폴라라이제이션 이펙트가 고려되는 이 리니어 타임 베링 채널 모델을 만드는 게 제일 귀찮아요. 헷갈리고. 그래서 그거부터 보통 빼버리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폴라라이제이션까지 고려한 경우는 논문을 써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6개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헷갈리니까 그냥 2D로 합시다. 그러면 이게 angle of arrival, angle of departure로 2D에서는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요. 예. 아니면 그것도 귀찮으면 안테나 여러 개를 할 때 이제 이 디렉션 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하나로 하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 결국 모르게 돼요. 이 라디오 채널 인풋 아웃풋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뭐예요? 실제로 하나, 둘, 셋, 네 개만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네 피처드만 네 개의 특성만 캐릭터리스틱만 고려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테나가 여러 개 되면 이게 매트리스 밸류드 펑션 오브 T and 타우가 돼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여러분이 정보통신공학개론에서도 심지어 안 다룰 거고 다음 학기에 있는 디지털 통신 시간에도 학부 수업 시간에는 거의 안 할 거예요. 대학원 가야지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EM 웨이브는 트랜스버스, 이게 수직의 이런 뜻이죠. 진행 방향의 수직의 이런 뜻이에요. 진행 방향의 수직의 웨이브이기 때문에 폴라라이제이션도 매우 중요하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좀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6개를 고려한 거예요. 6개. 2D에서. 그래서 angle of arrival, 그다음에 angle of departure로 했고요. 그다음에 폴라라이제이션은 날려버렸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매트리스예요. 매트리스 밸류드 펑션이고요. 그래서 여기 매그니튜드 페이즈, 딜레이, 도플러, angle of arrival, angle of departure까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모델로 바꿀 수 있어요. 아비트러리한 t와 타우의 함수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데 이것 자체를 여러분한테 뭐 퀴즈에서 물어보거나 숙제에서 내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있다. 왜 저렇게 한다 정도만 이 과목에서는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은 뭐예요? 하려고 했던 말은 레이어 1, 2가 챌린징한 것은 와이어리스 셀룰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채널 때문에 그래. 채널 때문에. 그 채널은 웨이브 프로퍼게이션 때문에도 곤란하고요.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막 빨리 움직이잖아요. KTX 타고 막 움직이는데 통신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픽스된 기지국이 있으면 그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를 뭐 몇 초 만에 막 통과해 나갈 텐데 핸드오버를 엄청나게 해야 되고 막 복잡하잖아요. 아니면 엄청나게 빠른 드론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챌린징한 게 많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일렉트리컬 서킷을 어쨌든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일렉트릭 서킷 자체가 가지는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수학적으로 모델을 하면 채널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보는 박스를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앞에서 잠깐 나온 디지털 채널이라고 하면 이 안에 이제 뭐가 다 들어있어요. 프로퍼게이트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안테나에 의한 효과들, 그다음에 앰플리파이어에 의한 효과들 다 넣어서 이제 고려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실제 작동하게 하려면 모든 게 다 고려돼야 되고요. 연구를 할 때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들을 주로 고려해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까지가 소설이에요. 그렇죠. 교과서에서는 많이 안 나와 있는 여러분이 정보통신공학개론과 디지털 통신 시간에 배우는 그냥 술안주거리로도 할 수 있는 말, 수학이 안 나오는, 그렇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빠르게 얘기했고 이제부터는 9.1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제가 물어보겠어요. 스마트폰을 뭐 더하기 뭐라고 여러분이 만약 나타낸다면 여기 뭘 집어넣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과연 스마트폰이 지금까지 말한 그냥
셀룰라 텔레폰 시스템 또는 셀룰라 텔레포니 또는 그냥 아니면 와이어리스 모바일 텔레포니 시스템에서의 그 벽돌폰이라 그러잖아요. 이만한 카폰. 그런 것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어쨌든 폰이니까 여기에 텔레폰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화기랑 뭐가 결합된 거예요. 뭐가 결합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컴퓨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전에는 컴퓨터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에서 하는 거의 모든 동작이 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구현이 되죠. 거의 모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전화기도 되고 전화기는 어때요? 무선 전화기였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책들 이번 기회에 저도 봤는데 보면은 그냥 처음에 책 제목이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돼 있고요. 이 PSTN은 아예 얘기도 하지 않아요. 셀룰라망도 얘기 안 하고 오직 컴퓨터 네트워크를 얘기해요. 그러다 조금 지나고 나면 데이터 네트워크라고 이제 하는데 여전히 컴퓨터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우리가 더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긴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이 실제로 거기에 접속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이제 뭘 사용해요? 스마트 기기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폰 외에도 뭐 여러분 태블릿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하지만 걔들이 다 뭐예요? 컴퓨터와 텔레폰 또는 컴퓨터와 뭐 텔레폰까지 안 되면 예를 들면 와이파이 기기가 결합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트리즈 얘기를 했는데요. 트리즈. 러시아 사람들이 소련 사람들이 구소련 사람들이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이라고 해서 어때요? 히스토리컬리 중요한 발명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 사람들이 발명한 위대한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서구 세계, 서방 세계를 쇼크를 먹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미 항공우주국과 관련된 얘기였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뭐 fight flight fight 예 flight 뭐 그러니까 전투기죠, 그렇죠? 예. 관련된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이 트리즈 가지고 정말 대단하구나 해내는구나라고 했던 게 두 에피소드인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 항공우주국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무슨 뭘 타고 올라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 메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 전에 컴퓨터 입력하는 거 없었으니까 메모를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볼펜이랑 만년필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이 했던 게 뭐냐면 무중력 상태에서도 나오는 볼펜을 만드는 거를 공개적으로 과제 제안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썼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게 1등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우주 공간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이 좀 넌센스인데 물 속에서도 쓸 수 있다. 근데 물에선 종이가 젖어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좀 안 가죠? 하여튼 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에 압축 공기가 들어있어가지고요. 잉크를 밀어내요. 그러니까 중력이 없어도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의 볼펜이나 아니면 마커펜 다 중력을 이용하고 있죠.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겠어요? 예, 나중에 러시아 사람들의 첩보원들이 러시아의 그 항공우주국에서 자기들 사진 찍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빼가지고 미국에 요 담당자한테 보냈는데 연필을 쓰고 있었다고 해요. 물론 그 연필이 흑연이 안 날리는 거죠. 흑연이 날리면 어때요? 이게 전도성이니까 매우 위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들은 그냥 테크놀로지컬리 그 볼펜 뭐 압축 이런 거 너무 어려우니까 연필인데 전도성이 아니게 만들면 되는 거죠. 최대한 안 날리고. 그게 보면 트리즈에서 뭐 핵심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디어리로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그 이웅평이라는 분이 북한에서 당시 최신 미그기를 타고 월남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분이 월남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격하러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였는데 저희 아버지랑 제가 TBS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웽 전국에 하면서 어, 여기는 민방위 본부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대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 날도 아니고 실제 상황이래요. 야구 중계를 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비행기를 몰고 내려온 거였어요. 근데 그게 최신 미국이었는데 오자마자 당연히 어땠겠어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우와, 최신 미국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 있겠구나.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졌던 게 당시에는 냉전 시대니까 핵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폭발하면 거기서 엄청난 EM 펄스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전자 회로 안에 있는 이게 트랜지스터인 게 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전투기 안에는 온갖 전자기기 레이더를 조종하고 이런 게 다 들어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무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서킷을 그렇게 엄청난 EM 펄스가 있어도 견뎌내게. 그래서 이 미국이를 가지고 이다음부터는 이제 루머예요. 저도 몰라요. 미국에서 딱 뜯어봤대요. 과연 안에 어떻게 돼 있나. 그랬더니 엄청나게 작은 진공관을 만들어서 해결했더래. 그러니까 정말 조그맣게. 여러분들 이제 트랜지스터만 배우지 진공관은 안 배우는데 트랜지스터가 뭐예요? 그냥 진공관을 어떻게 하면 그렇죠. 진공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진공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트랜지스터를 미국 사람들은 이제 발명했으니까 트랜지스터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러시아 애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소련 애들은 예.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트랜지스터로는 도저히 안 되고 오히려 그전 옛날 기술이지만 거기서 작게 만드는 기술을 지금은 만들었으니까 작게 만들어서 전투기에 집어넣자 뭐 이런 거예요. 예.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트리즈에서 보면 이게 이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예를 들면 기능을 줄이는 게 위대한 발명으로 돼 있어요. 기능을 오히려 늘리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쪼개기 뭐 이런 거 쭉 있어요. 여러 가지 기법이.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제일 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두 개 기능을 더해서 새로운 발명으로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진보성에서 굉장히 하수로 취급을 받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 하나 저거 하나 붙여서 특허 내려고 그래봐요. 당연히 특허를 내더라도 기존에 있는 A에 대해서 특허가 나와야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B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그걸 합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걸 허용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A와 B를 더해서 특허를 내려면 A와 B가 특허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A 더하기 B는 특허권이 인정될 정도로 진보성이 있어야 되죠. 트리비얼하지 않아야 되고. 예. 그런데 이 위대한 발명에는 어때요? 그냥 더해서 된 게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기존에 있는 걸 그냥 두 개를 더해서 재빨리 시장에 내는 거예요. 다만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가 한탄을 하고 우리나라 모 회사를 카피캣이라고 막 깠죠.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위대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애플은 컴퓨터 회사잖아요. 근데 자기들 시장은 자꾸 줄어드는데 보니까 통신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잠깐. 무선 전화기랑 그렇잖아요. 셀룰라 폰이랑 컴퓨터를 결합해서 뭘 하면 되겠네. 너무 쉬운 아이디어잖아요. 이게 특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로는 특허를 못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한 거죠. 뭐 베젤이 어떻게 생기고 했는데 결국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점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하는 어떤 스타트업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특허를 내 가지고 막 보호하려고 하는 그것도 좋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때요? 특허는 못 내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걸 결합시켜서 그 다음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때요? 이제 돈이 많이 생기면 훌륭한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쪼잔한 걸로 특허를 거는, 쪼잔한 걸로 뭐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 그래서 상대를 괴롭히는 거예요. 상대가 빨리빨리 못 쫓아오게. 예. 뭐 그게 실제로 애플이 사용한 방법이었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 말고 제가 말했지만 특허를 가지고 그 패스앤덴 제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AM 라디오에 대한 특허를 해가지고 실제로 최초의 와이어리스 보이스를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맞아요. 자기 스스로 거부가 되었고 뭐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암스트롱처럼 FM을 발명하는데 와이드밴드 FM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특허를 보호하는데 실패한 사람들 이런 거 그런 특허들은 어때요? 이 트리즈 관련된 거 보면 여러분이 영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석세스 스토리는 패스가 있다, 트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초가 아닌 이상. 그리고 최초라 하더라도 실제로 어때요? 그런 류와 비슷한 것들을 모아놓은 발명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 패스가 최초의 패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 참고로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트리즈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도 빌려서 많이 봤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뭐 3G WCDMA, 4G LTE, 5G NR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핸드폰에서 볼 텐데 얘들이 뭐라고 했었죠 제가? 네, 셀룰라 네트워크 표준이라고 했어요. 셀룰라 네트워크 표준. 그리고 이 셀룰라 네트워크 표준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의 커리어 동안 계속해서 발전할 거예요. 지금은 5G까지 나와 있고 6G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연구자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제 나이쯤 되면 뭐 6G 얘기하면 그 옛날 그 원시 시대 구닥다리 같은 이러고 있을지 모르죠. 예. 그런데 핵심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뭐예요? 와이어드 구간이 있고 와이어리스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엔지니어들이 자기 분야에 특화된 스페셜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름이 바뀔 수는 있고 그래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옛날 책들은 어때요? 그냥 ARQ는 모조리 다 레이어 2로 했었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TCP에서의 그 ARQ는 어디로 봐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그 세그멘트에 있는 특징이잖아요. 디캡슐레이션, 인캡슐레이션 할 때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붙이는 헤더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용하는데 그거를 피지컬 레이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계속 디캡슐레이트를 해야지 그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일부 에러 컨트롤은 레이어 4에서 하는 걸로 보여지고 뭐 이런 히스토리컬리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크니컬 다큐멘트를 볼 때도 이런 스트럭처가 보여요. 이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5G 뉴 라디오 이런 책을 보면 이쪽은 코어 네트워크에 관한 챕터들이구나. 이쪽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 관한 챕터들이구나. 또는 이 사람은 레이어별로 나눠서 기술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피지컬 레이어에 관한 건 챕터 몇 번에 있는가 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포워드 에러 컨트롤 찾고 싶으면 어디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해요. 그리고 그건 기말고사에 나올 거예요. 네, 제가 보장해요. 우리 저기 조교 영창식 기말고사에 반드시 우리가 어떤 그 5G NR 관련된 책의 그 앞부분 목차 있잖아요. 그걸 주고는 이런 부분은 몇 페이지 좀 찾으면 있겠는가를 내자고요. 알겠죠? 네, 반드시.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이 과목의 목표예요. 네,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여러분한테 뭐 통신과 네트워크의 모든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숲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자, 이제 9.0에 해당하는 부분이 드디어 끝났고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말들을 위주로 나가는데 여전히 제가 봤을 때 우리 이 훌륭하신 저자분들이 너무 이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 네트워크 오리엔티드다 보니까 저 같은 엔지니어들이 봤을 때 피지컬 레이어 엔지니어가 봤을 때는 이거 왜 얘기 안 하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또 뭐 줄줄이 찾아서 붙였어요. 저도 고단했어요. 하여튼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셀룰라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뭐죠?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 공간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어때요? 그냥 언제 어디서나 전화를 걸 수 있어요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전화만 거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예. 모든 형태의 정보. 이게 중요하죠. 그전에는 보이스라든가 이메일 이런 간단한 거였는데 이제는 뭐 비디오도 될 수 있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스 또는 오디오. 그러니까 단지 말뿐만 아니라 소리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이스가 중요할 때는 미국에서 스프린트라는 회사가 과대 광고로 뭐 지탄을 받았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보코더를 넣었거든요. 사람 목소리에 특화된 압축 장치를 넣었어요. 그렇게 표준이 돼 있는데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면 뭐 루치아노 파버로티 같은 사람이 어디 중요한 데 가서 야구장에 가서 뭐 미국 국가를 불러야 되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양키 스타디움으로 가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은 도로 위에 그 무슨 브릿지가 있죠. 예, 뭐 그런 브루클린 브릿지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차에 막혀서 있는데 그 위에 차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전화기에 대고 스프린트의 전화기에 대고 미국 국가를 불러요. 그리고 저쪽에는 스프린트 전화기를 마이크에 대고 듣는데 뭐 엄청난 뭐 우레 같은 환호가 나오고 너무 멋진 소리.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안 되죠. 실제로. 예. 특히 음악 이러면은 옛날에는 안 됐다고요. 예.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그래서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여기에.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all forms of information이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셀룰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뭐 제일 간단한 게 이거죠.
퍼스널 컴퓨터로 되는 모든 것이 다 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컴퓨터 플러스 셀룰라 폰이니까. 그래서 계속 발전할 거다. 더 새로운 디맨드가 나타날 거다. 컴퓨터로 되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으로 되는 모든 것을 셀룰라에서 가능하게 하려고 할 것이고 컴퓨터에서 못하는 거를 모빌리티라는 것으로 또 할 수 있게 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예요? 포켓몬고인가요? 그런 거는 뭐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걸 제공하려면 어때요?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전송돼야 될지도 모르죠. 그때 레이턴시 뭐 이런 것들. 어쨌거나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말고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의 정보라도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셀룰라 네트워크의 이 챕터들에서는 앞으로 베이식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특히 이제 롱텀 에볼루션에 대해서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불리는 4G LT라고 이제 축약해서 부르는데 이게 롱텀 에볼루션의 줄임말이에요. 장기적인 발전. 뭔 소리야 이렇게 되죠. 네. 그다음에 LTE 어드밴스드에 관한 것이 우리 책에서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5G NR은 얘를 좀 더 바꾼 거예요. 좀 더 뭐가 밴드위스가 더 넓게, 알겠어요? 좀 더 뭐 빠르게 이런 거라서 물론 새로운 것들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리스트업 했는데 이 두 개는 다행히도 밀접히 관련돼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챕터 9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제가 언급 이미 한 거지만 일부는 그래도 우리 교과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텔레폰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제일 먼저 히스토리컬리도 뭐예요? 근데 아무나 쓸 수 있는 밴드가 아니라 면허를 받아야 되죠. 라이센스드 밴드. 참고로 여러분이 주의할 게 뭐냐면 unlicensed band, ISM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2.4에서 2.5GHz. 그거는 여러분이 면허가 필요 없어요. 면허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가서 전파국 신청을 안 해도 돼요. 어디 돈을 등록비를 내고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unlicensed band라도 여러분이 기기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만들어서 오물딱조물딱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뭘 만들어서 쓰기는 좋죠. 근데 그거를 제품으로 만들어 팔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와이어리스 텔레폰 네트워크는 당연히 라이센스드 밴드라서 많은 나라들이 주파수를 경매해요. 그래서 그거를 국고 수입으로 해서 또 뭐 정보통신 산업진흥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워낙 스케어스한 자원이니까. 옛날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레디오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진 마르코니 시대 때부터 저거 가지고 싸웠어요. 여러 나라들. 이 밴드 우리 거야, 너희 거야, 우리 쓸 거야, 너희는 왜 그러니? 뭐 프랑스랑 영국이랑 벨기에랑 뭐 예를 들면 서로 막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술이 모자라니까 높은 대역을 못 쓰니까 낮은 대역에 와글와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ITU가 생긴 거예요. 유엔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엔에서 뭐 해요? 유엔에서 국제 분쟁을 관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네스코 이런 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텔레폰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어디 테더드 그러니까 선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싶은 거죠. 왜? 움직이고 싶으니까. 근데 이 모빌리티가 어때요? 점점 더 증가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 채널 임페어먼트라는 게 있고 또 뭐죠? 조그맣게 카폰이면 그래도 안에 심지어 자동차라는 거 안에 제너레이터 발전기가 들어있지만 이제는 그냥 배터리 파워드 아니에요. 그리고 점점 더 작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워가 리미티드 되어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2000년과 지금 2022년인데 주력 산업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특히 주식 시장에서 미래의 어떤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뭐예요? 예,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서 여기 투자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여러분 부모님께 배터리 관련된 주식을 사세요. 해야죠, 그렇죠? 예. 아닌 거 샀다가 그냥 20년 전 그대로예요.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이거는 실제로 요거 자체는 뭐죠? 요거 자체는 그냥 와이어리스 텔레폰 네트워크에 언제나 해당되어 왔던 건데 이 라이센스드 밴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어때요?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면서도 서브스크라이버를 많게 하고 싶은 컨플릭팅한 디자이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해결한 게 뭐라고요? 셀룰라 컨셉이. 그러니까 셀룰라 컨셉이 너무너무 위대한 발견이에요. 이게 아까 트리즈에 나와 있던 뭐예요? 쪼개라라는 거예요. 근데 쪼갤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뭐 여러 번 설명하겠지만 스케어스한 리소스를 어번던트한 리소스를 이용해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파수라는 것은 스케어스한 리소스인데 기지국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만들어서 때려 박으면 되잖아요. 물론 돈이 들죠. 근데 이 돈이 주파수를 경매해서 쓰는 것보다 서브스크라이버를 많이 하면 훨씬 이익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쪼개라라는 것이, 물론 합쳐라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를 쪼개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트리즈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제가 이 트리즈의 임프레션을 받아서 뭐예요? 저희 애를 초등학교 때 수학 공부시키고 과학 공부시키고 할 때 소위 말해서 이제 계명이라는 걸 마치 10계명처럼 해서, 목표는 10계명을 만드는 거였어요. 학습의 10계명을 만드는 거였는데 시작하고 불과 얼마 안 돼서 30개, 40개, 50개로만 넘어가길래 다 포기하고 딱 2개만 남겼다고 했죠. 사실은 제로 번째가 있어요. 문제를 잘 읽자. 문제 파악을 잘하자. 문제를 잘 읽자. 이거 못하면 끝이죠. 그 다음에 1, 2가 있는데 순서는 중요 안 하고 2개가 visualize와 simplify라고 했어요. 요것만 잘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쪼개자에서 나온 거예요. 쪼개자. 위대한 발명이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래서 frequency reduce가 중요하고 셀 플래닝이 중요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극복하려고 냈던 게 CDMA라는 거였죠. 그래서 CDMA가 혁명을 일으켰고 처음에 안 된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CDMA 지지자로 바꾼 다음에 닥터 앤드루 비터비가 컨퍼런스에서, 국제 컨퍼런스에서 통신하는 통신쟁이들이 다 모여 학회에서 기조연설에서 선언을 했어요. 나는 당신들을 다 개종시켰다. 굉장히 오만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승리자의 발언이었죠. 어제 취임식이 있었는데 저는 다른 거 다 빼고 그 푸치니였나요? 푸치니의 투란도트였죠. 네. 투란도트에 나오는 그 승리하리라. 네. 그거를 어제 하던데 빈체라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렇죠. 그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세계 그러니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남성 성악가 20명이 뭐 부른 뭐죠? 넷순 도르마인가요? 넷순 도르마. 잠들지 마라. 너무 멋있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게 결국 승리하리라 뭐 이런 거죠. 빈체라가 승리하리라. 그래서 이제 앤드루 비터비가 승리를 외쳤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다 OFDM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LTE, NR 다 OFDM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앤드루 비터비가 코파운딩한 퀄컴이 CDMA에 관한 주요 특허들, 파워 컨트롤, 뭐 스프레딩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회사들이 4G, 5G를 CDMA로 가면 어때요? 계속 퀄컴한테 라이센싱 피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OFDM으로 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퀄컴이 어때요? 계속 CDMA 하자고 하는데 다들 돌아선 거예요. 그 순간에 퀄컴이 신의 한 수를 두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사실 국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국회법 내에서, 물론 이제 그 날치기 말고 국회법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뭐 A당이 여당이 야당을 트릭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오늘 뭐 결정 안 할 것 같았는데 결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퀄컴이 플레리온이라는 이 OFDM 관련해서 4G 표준을 만드는데 굉장히 그 큰 플레이어였던 벤처 기업을 그냥 사버려요. 이게 OFDM 관련된 걸 했어요. OFDM. 참고로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이 제가 퍼듀 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통신할 때 옆랩의 졸업생이었고 저도 디펜스 할 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분 와이프가 우리 랩에서 박사를 했어요. 그래서 바보같이 그때 틀림없이 제가 했어야 될 최적의 디시전은 플레리온에 입사하는 거였어요. 졸업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스톡 옵션을 받은 다음에 참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또 해주고 싶은 교훈은 뭐예요? 저처럼 나는 뭐가 되겠어 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다른 거 잊어버리고 디스트랙트 안 되니까 좋은 건 있는데 여러분 나이에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냥 대략적인 큰 꿈을 꾸면서도, 알겠어요? 디테일을 생각하면서도 어때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해야지 저처럼 나는 뭐 교수가 될 거니까 뭐 특히 한국에서 나는 교수하고 싶은데 뭐 미국에서 뭐 저 자꾸 나보고 뭐 같이 스타디 하자는 뭐 와스프라 그러죠. 그 친구들은 아유, 귀찮아 그냥 막 귀찮아 내가 하기도 바빠 이럴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뭐
제어공학인가 수업을 들었는데 리니어 시스템 그때 같이 수업 듣자고 했던 애들 중에서 막 회사 차려가지고 막 재벌이 된 애들이 있어요. 그때 저보고 막 스터디 같이 안 할래 이랬는데 제가 아 바쁘다 미안해. 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자꾸 꼰대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패담만 얘기하고 있는데 큰일이에요. 네, 제가 수저원을 성공담을 거둔 다음에 포항공대 교수로 안 남아 있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꼰대로부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돼 있네요, 형태가.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러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아까 뭐 코어 네트워크 제가 CN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인데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는 눈으로 보면 피지컬리 하나지만 실제로 정보가 흘러가는 걸로 보면 두 방향이죠. 하나는 업링크, 하나는 다운링크고 업링크는 말 그대로 업 하는 링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지국을 높은 데 세웠잖아요. 초창기에 셀룰라 컨셉 나오기 전에. 그래서 업링크가 기지국으로 향하는 거고요. 다운링크가 기지국에서 서브스크라이버들로 내려가는 링크죠. 그래서 업링크, 다운링크 구별도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펙트럼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이면 이 셀룰라 네트워크, 셀룰라 모바일 네트워크 관련해서 셀룰라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스펙트럼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주파수고요. 업링크, 다운링크를 어느 밴드에다가 할당해 줄까? 그렇잖아요. 어디에다 할당해 줄까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업링크랑 다운링크를 하나의 밴드에 할당해주고 알아서 쓰라고 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정부가 여기는 업링크, 요 주파수는 다운링크이고 요거를 세 개로 쪼개서 우리는 경매에 붙일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4G까지 우리나라는 4G LTE까지는 업링크랑 다운링크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나눠 가지고 경매에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프리퀀시 디비전, 그다음에 두플렉싱은 업링크, 다운링크를 멀티플렉싱 하는데 서로 쪼개는데 나눠서 하는데 쓴 거예요. 그러다가 5G NR로 가면서 그냥 한 덩어리로 줘요. 왜냐하면 이게 업링크, 다운링크를 나눠 놓으면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나눴다고 해봐요. 뭐 10메가씩. 그런데 시장 상황이 다운링크 쪽에 많이 몰릴 수 있잖아요. 업링크는 아니고. 여러분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뭐 예를 들면 다운로드를 많이 해요, 업로드를 많이 해요. 물론 요즘은 뭐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중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비효율이구나. 묶어놓고 내가 리소스의 간격을 그러니까 격벽을 없애놓고 내가 최적화를 잘할 수 있으면 없애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건 상식적으로 알죠, 그렇잖아요.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컨스트레인트 없이 할 수 있겠다고 어떻게 했냐면 이거 전체를 3등분해서 나눠줬어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그 신문 기사 소개한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제일 높은 대역에 SKT가 있고 여기가 KT가 있고 U 플러스가 받았다고 했죠. 근데 정부가 여기다가 주려고 하는 바람에 이 회사가 난리를 쳤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 지금 80메가, 100메가, 100메가 받았는데 20메가를 경매하려고 그러니까 SKT는 응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KT도 그렇고. 왜냐하면 필터 만들고 뭐 하면 너무 비싸지고 뭐 그러는데 U 플러스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때는 그냥 나눠줬어. 참고로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규먼트, 그러니까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보면은 세상 살다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칸막이를 없애서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말은 사실 수학적으로는 언제나 옳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잖아요. 최적화를 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컨스트레인트를 없앨수록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학생인데 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남자친구는 어떡하지 생각하는 순간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걔는 잊어버리고 걔는 군대를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내 커리어를 일단 가는데 남자친구가 따라오면 오는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최적화가 쉬워지죠. 네. 그런 것처럼 칸막이를 없애는 것은 운용을 잘하면 언제나 좋아져요. 최악의 경우에는 마치 없애놓고도 있는 것처럼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애자는 말이 설득력이 있지만 여기서 허점이 있죠. 네. 최적화를 우리가 할 때는 뭐예요? 항상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이 있고 누군가가 솔루션을 제공할 텐데 그게 최적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단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여러 플레이어의 이익을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파레토 옵티멀한 프론트 라인의 상에 있어도 누군가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칸막이를 없애자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흉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히든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없애자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색안경을 딱 쓰세요. 바로. 그게 안전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에 따르면. 또 꼰대 소리를 하니까 참 미안한데 그렇죠? 예. 칸막이를 나누자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히든 아젠다가 있어요. 겉으로는 효율성을 높이고 모두가 행복해져 좋은 말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제 경험이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정말 효율을 높이고 싶은 훌륭한 리더라면, 선한 리더라면 여러분이 히스토리를 쌓아야 돼요. 조그만 것으로부터 그렇잖아요. 이게 히든 아젠다, 숨겨진 어떤 안건이 있지 않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한 다음에 경험으로서 충분히 준 다음에 해야 돼요. 물론 위대한 사기꾼이 될 수도 있죠. 지금까지 좋은 히스토리를 쌓은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러지는 마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은 5G NR은 이렇게 운영되는데 참고로 LTE도 일부 나라에서는 한 덩어리로 할당해 줬어요. 그러니까 운영사가 알아서 해라. 이게 두플렉싱이에요. 그래서 FDD와 TDD가 이제 주로 쓰여요. 업링크, 다운링크, 듀플렉싱이에요. 그 다음에 뭐 베이스 스테이션에 대해서는 뭐 파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수십 dB 정도, 수십 와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이 베이스 스테이션을 많이 깔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많이 깔면 프리퀀시 리유스를 잘 할 수 있죠. 맞습니까? 더 많은 서브스크라이버에 서비스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파워를 줄이지 않으면 어때요? 이 파워가 옆으로 넘어가잖아요. 맞습니까? 네. 또 하나는 이게 워낙 좁으면 내가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셀이 클 때는 소위 말해서 핸드 오프. 그러니까 기지국 여기에 연결돼 있다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연결됐다 붙는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모바일 스테이션이 기지국에 붙었다는데 A 기지국에 붙었다, B에 붙었다, C에 붙었다는 게 천천히 이루어지잖아요. 핸드 오버 또는 핸드 오프가. 근데 셀을 작게 설계하면 나는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도 핸드 오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핸드 쉐이킹을 해야 되니까 오버헤드가 많이 붙는 패킷들이 날아가야죠. 그래서 어려워지는데 다행히 뭐예요? 다행히 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이 미쳤어요. 너무너무 저렴한 빠른 그래서 거기에 매스메티컬 로지컬 오퍼레이션들을 엄청나게 빠르게 수행하고 굉장히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서킷들을 마구마구 개발해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선배들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셀을 점점 작게 쪼개자라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작게 하죠. 그럼 프리퀀시 리유스를 너무너무 잘하겠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거나 핵심은 뭐냐면 셀룰라 네트워크는 셀 안에 셀 사이트에 기지국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지국이 어떤 서브스크라이버의 어드미션, 예,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들어와서 내가 통신을 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이게 오케스트레이트였던 오케스트라이즈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헷갈리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일종의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지휘자. 그래서 누가 언제 소리를 내고 그렇잖아요. 이런 걸 정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바일 스테이션은 여기 기지국에 가서 붙으려면은 내가 붙고 싶어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프로빙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기지국이 자기가 계속 방송을 해요. 자 여기 박자에 맞춰서 해야 돼요. 넷 할 때 액세스를 날려야 됩니다. 어떤 밴드로요?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슬라티드 알로아 할 때 나왔던 그 슬롯 개념이 있어요. 그다음에 처음에 액세스를 할 때는 컨텐션 베이스드로 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컬리전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창기 이터넷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운링크에서도 파워 컨트롤을 하지만 업링크에서도 파워 컨트롤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셀 엣지에 있으면 이쪽으로 하는 신호와 이쪽으로 하는 신호가 별로 차이는 없을지 모르거든요. 나는 어느 한쪽에 붙어 있어도. 그래서 파워 컨트롤이 중요하고 퀄컴이 CDMA뿐만 아니라 파워 컨트롤로 하여튼 특허를 내가지고요. 꽉 잡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어요. 그걸 극복하는 표준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그것이 이제 요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말을 했지만 ITU라는 UN 기관이라고 했어요. UN 기관이 이제 이 통신이라는 것을 특히 셀룰라는 우리나라에서만 쓴다, 한 나라에서만 쓴다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호환적으로 사용되길 원했잖아요. 그래서 3G 때부터는 3세대, 지금은 3세대라고 불리는 거예요. 지금 3세대라고 불리는 때부터는 자기들이 이니셔티브를 쥐겠다 해가지고 IMT 2000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내셔널 모바일 텔레코뮤니케이션인가 해서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표준들을 call for 표준들, call for 스탠다드를 해요. 또는 call for proposal을 날려요. 프로포잘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 회사들에게, 연구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읽어봤더니 뭐냐면 지금까지는 2세대, 2.5세대까지는 주로 보이스고 그냥 사이드로 텍스트 문자 보내고 했는데 이제는 데이터가 돼야 되겠다. 웹 서핑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면 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퀘어먼트를 요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포절을 내세요 하면서 뭘 모집하냐면 라디오 액세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라디오 액세스 아까 뭐가 있었어요?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가 있었죠. 그렇죠? 코어 네트워크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게 라트라고 하는데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표준이에요. 알겠어요? 라트가 표준이에요. 라트가 셀룰라 무선 통신 표준. 라트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IMT 2000을 만족한 라트들을 발표를 해요. 나중에는 UN 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국가들 간의 경쟁이 되면서 여러 개를 줘버려요. 그러면서 제가 말했지만 3GPP라는 곳에서 WCDMA를 제안을 했는데 GSM 코어 네트워크를 장착하는 바람에 유럽 나라들이 다 절로 가버렸어요. 네. 이것 말고도 예를 들면 퀄컴 주도로 우리나라 애트리도 일부, 우리나라 애트리는 3GPP2에도 들어가고 1에도 들어가서 3GPP에도 들어가서 WCDMA에도 넣고 CDMA 2000에도 뭐 넣었어요. 근데 얘는 받아들여졌는데 LG U 플러스가 조금 하다가 결국은 많이 안 했죠. 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홍보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LTE로 가면서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한 거죠. LG U 플러스가. 어쨌거나 그래서 IMT 2000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08년쯤에 또 ITU가 이거 지금 급속히 바뀌는 것 같아요. 환경이.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막 보급이 되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와 결합이 돼야 되니까 이게 기존에는 뭐예요? 이런 코어 네트워크가 GSM 코어 네트워크 이렇게 되고 아니면 PSTN에 들러붙어 있고 아니면 이상한 네트워크이고 막 이랬는데 아예 안 되겠으니까 일단 IP, 올 IP 패킷으로 가자. 보이스 오버 IP로 가자. 하면서 IMT Advanced Requirement에는 올 IP 패킷 스위치 네트워크로 가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또 이제 모집을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리퀘어먼트에 테크놀로지상 굉장히 어려운 그 와이어리스 포지셔닝 또는 로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했어요. 뭐 수 센티미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맞췄어요. 처음에. 아무도 못 맞춘 상황에서 이 3GPP 개발하던 사람들이 에이 열받아 이러면서 IMT 어드밴스드 뭐 개나 줘라 그래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팔기 시작해요. 막. 그래서 ITU에서 슬쩍 바꿔요. 걔를. 그 포지셔닝 로케이션 부분을 완화시켜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이 LTE에서 어드밴스드를 내거든요. 걔가 얘를 만족할 수 있도록 또 봐줘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IMT 어드밴스드라는 이 ITU의 어떤 콜 포 프로포절에 해당하는 라트들로 이제 어프로브 받은 게 LTE 어드밴스드 by 3GPP가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개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됐던 YMAX의 다음 단계인 YMAX 어드밴스드 이런 것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커머셜리 성공하지 못했죠. 네. 근데 특징들은 뭐냐면 다 아까 말했지만 OFDM 계열이에요. 여기 보면 싱글 캐리어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 억세스가 펌링크에 사용되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AKA가 뭐죠? also known as죠. 이건 많이 써요. 우리 퀴즈에는 아마 이번 렉처 클래스 미팅 22 퀴즈에는 A.K.A는 무엇의 약자인가? also known as. 예. 영창 씨 이거 해주세요. 우리 조교. 예. 이런 게 여러분 상식이에요. 예. 근데 여기 딱 보면 뭐 줄줄이 붙어 있는데 결국은 OFDM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OFDM이라는 웨이브 폼을 베이스로 해서 약간의 프리코딩을 한 거예요. 스프레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OFDM으로 어쨌든 갔어요. OFDM으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퀄컴이 CDMA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CDMA 쪽으로 못 가고 OFDM으로 가는 바람에 플레리온을 재빨리 사가지고 플레리온 사람들이 거기 뭐 보팅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갑자기 퀄컴 직원이 되면서 좋아요 좋아요 해가지고 막 통과시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참 대단하죠. 권모술수는 미국 사람들도 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말했지만 이제 LTE에서 한국은 FDD로 해서요. 처음에 20메가 업링크, 20메가 다운링크를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또 ITU에서 IMT 2020이라는 걸 또 제안을 했고요. 계속 발전시키자. 재미를 붙인 거죠, 그렇죠? 예. IMT 2000, IMT 어드밴스드 하면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뭐 잘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걸 5G라고 부르는데 이 리ኳ어먼트에 굉장히 또 챌린징한 게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운링크 데이터 레이트 올리고 피크 데이터 레이트 업링크도 올리고 뭐 레이턴시는 엄청나게 줄이고 뭐 모빌리티 500km/h. 그렇죠? 그럼 초속으로 얼마예요? 약 108의 5배 짜진 안 되지만 150m/s죠. 1초에 150m. 음속의 절반쯤이네요. 그렇죠? 거의. 예. 뭐 이런 것들에도 문제 없게 하자. 에너지 이피션시, 그렇죠? 스펙트럴 이피션시, bps per Hz도 엄청나게 높이자. 해서 어때요? 예. 또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 이제 어때요? 이런 와중에 3GPP가 힘을 얻어서 이제 3GPP2 이런 거는 다 날아가 버리고 3GPP가 거의 이제 이 IMT 관련돼서는 주도적으로 하는 곳이 돼가지고요. 예를 들면 IMT 2020의 라트로 인정받는 것이 뭐예요? 예를 들면 5G NR이라 불리는 3GPP의 표준이에요. 3GPP가 만들어내.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다운링크 기지국에서 가는 것 OFDM, 업링크 기지국으로 올라가는 것 OFDM-A와 그다음에 또 DFTS OFDM. 이거는 LTE에서도 있었죠. LTE에서 업링크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다운링크, 업링크 가지고 업링크에 OFD 전에 M이라고 할 때는 멀티플렉싱이었는데 멀티플 억세스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TDD로 해서 80, 100, 100 이렇게 갖다 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이 뭐 클라우드 랜이라는 기술들 이런 건데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어요. 이건 말고도 실제로 3GPP에서 LTE-M 이게 머신일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 뭐 리ኳ어먼트에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오브 띵스를 뭐 서비스를 만족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밀도라든가 그런 거는 좀 다른 걸로 만족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퀴즈 범위도 여기까지가 되겠고 월요일 날 퀴즈를 보고요. 수업을 바로 할 거예요. 수업을 바로 이어서 하면서 여기 3GPP 다큐먼트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으려면 그 다음에 Key Aspects of LTE, NR 이렇게 쭉쭉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